자, 그 다음에 거기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1번은 목적조항인데 기억이 납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공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업이 어떤 업을? 부동산 중개업 적으시면 되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뭐요? 경제 동그라미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은 출제 비용이 약한데 지문이 1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대로 쓰고 있죠. 무엇은? 중개업은. 3번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4번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은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는. 변형에서 나오는 것이 뒤에 해당한다 돼 있죠. 포함된다 해당한다 할 때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을 했다.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도 업이다. 중개업에는 변형시켜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부르죠.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무엇은? 대토권은 특정이 된 바가 없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어서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어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9번은 아직 안 배우신 거고 10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민법에서 배워지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다. 저당권 작년 시험 나온 것처럼 지역권 중개대상이다. 지상권, 저당권, 부동산 유치권처럼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 저당권도 해당한다. 포함된다. 그죠? 넘기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있죠. 작년에 여기에서 2문제 나왔네요. 보통 나오면 1문제인데 2문제까지 나왔어요. 일단 시험 제도가 대부분이고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이 옆에 31페이지 2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34페이지까지가 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부터는 시험 제도인데 39페이지까지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문에서 그대로 시험 내요. 법조문에서 시험 낸다 그러면 함정 체크를 해두시면 누구는 하는 자리에 말을 바꾸고 내면 그게 틀리는 게 함정 체크예요. 그 다음에 판례가 한두 개 있는 것이 넘겨보시면 마지막에 40페이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밑에 하단에 판례 있죠. 판례 나오는 것이 그 끝에 부분. 자 보세요. 앞에 시험 제도인데 거기 앞에 다시 30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배우실 단어는 이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배우셨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배우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그럼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요건이 필요하겠죠. 등록 요건을 배우시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요? 3사람. 3사람인데 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이죠. 기득권 받은 만큼 폐업할 때까지 중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폐업해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게 되면 이 사람은 무자격자죠. 등록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없어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3사람인데 종별 3사람 중에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득권 받는 대로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무자격자가 되니까 등록할 수가 없죠. 그럼 등록하려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되거나 소속이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이면 일단 누가 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회사 설립할 수 있겠죠. 그럼 자격 시험 제도를 배우시고 두 번째 배우실 게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두 번째 배우실 게 공인중개사법 10조에서 등록의 결격 사유 규정이 있어요. 등록의 결격이란 말은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은 취득했지만 실무 경험이 없죠?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중개업을 하려면 가견이 있어야 되죠.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요 네 가지가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럼 요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배우시고 요건 교재 안에 간단히 있으니까 다음 주 배우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배우시면 돼. 지금 배우시는 30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대부분 내용이 시험 제도입니다. 그럼 이 밑에 박스 있나요? 박스에 법제 4조 있나요? 4조 자격시험 타이틀 밑줄 해보시고 옆에 1항 있죠. 1항 동그라미 1, 2, 3, 4번 나갈 때는 항이라고 읽고 아라비아 숫자는 호라고 읽고 가나 달아 넣으면 목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럼 1항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그 다음 밑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뒤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죠. 시도지사 밑줄 하셨으면 위원회 의결 X 적어보시고 위원회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다. 작년에 시험 나왔고 2번 나왔어요. 그게 위원회 의결 X 적어보시고 2항 있죠. 2항에 누구는 국토부 장관 밑줄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원칙은 1항이 시도지사이고 예외로 누구는요? 국토부 장관. 그렇게 해놓으시고 밑에 박스 밑에 원칙 있죠? 원칙 땡땡 하시고 시도지사 적으시고 시도지사 할 때 도 앞에 붙어있는 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시도지사 적으셨어요? 방금 전에 적으신 것 좀 더하기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위원회 의결 거쳐야 한다? 위원회 의결 X 다시 적어보시고 그래서 둘째 줄에 원칙적인 시행기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요. 시도지사를 말하고 예외 땡땡 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적어보시고 국장은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 시행기관이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미리 위원회 의결 O 적으시고 비교하시면 돼.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 작년 시험에 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질문. 그래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출제 시행할 수 있다. 돼 있죠? 중간에 위원회 사전 의결 거쳐 밑줄. 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누구만? 국토부 장관만. 그 위탁 교정은 현재 시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위탁하고 있죠. 그 나중에 공기업 둘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정도 밑줄에 넣으시고 그 협회도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나중에 5주째 배우시는데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협회가 공인중개사협회예요. 그 매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뭐예요? 시험을 우리한테 주관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자꾸 건의하는 거야. 그러면 협회에다가 시험 출제 권한을 줘버리면 문제가 어렵겠나요? 쉽겠나요?
현재 소장들이 만든 단체가 공인중개사협회예요.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 건만 배출하라고 자꾸 건의하는 게 협회인데 그래서 국토부에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택돈 문서를 좀 하지 말고 너그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이게 이제 출제가 요즘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위원회가 두 개 있어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5주째 공인중개사협회 가면 협회 가장 중요 사업이 공제사업인데 공제사업을 감독하게 둔 위원회가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요약점은 비교해서 나오는데 일단 시험에 요즘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박스 안에 법제 2조의 2돼 있죠.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타이틀 미출하시고 1항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미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줄이면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은 요것 때문에 두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어디요? 뒤에 국토교통부 괄호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괄호. 그러니까 시험의 함정 체크는 이런 겁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둔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이고 소속이 시도 하면 안 되겠죠. 시도에 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자리에 둔다 이렇게 함정 체크를 해 놓으시라고. 둔다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두어라 그 말이니까 시도 X 둔다 X 그렇게 적으시라고. 출제는 기출문제 유형을 쭉 분석해 보면 이전에는 시험 나왔던 부분이 거의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는 시험에 반드시 매년 나왔던 부분이 두세 파트 빠지고 의뢰 문제가 법조문 안에 있지만 시험에 출제 안 됐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공법처럼 돼버렸어 이제. 그게 난이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시는 과목은 법조문은 몇 개 안 된다고 공법 전체 법조문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과목은. 그런데 출제가 똑같이 40문제씩 내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말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시험에 출제 안 됐던 부분을 출제원이 보고 그걸 내버려요. 그게 이제 출제 경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은 박스에 쳐져 있는 것처럼 읽어두시는데 어쨌든 빠짐없이 읽어두셔야 돼. 해봐야 몇 장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심의사항이 네 가지가 있죠. 1, 2, 3, 4호 있죠. 1호에 시험부터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호에 중개업 육성 밑줄 심의사항이다. 중개보수 변경도 심의사항이다. 4호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도 심의사항이다. 그리고 네 가지 체크해 놓으시고 방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출제 시행할 때도 위원회 사전 의결 거쳐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가 아닌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물었어요. 그건 좀 이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3항 있나요? 3항 박스에 1항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 중 밑줄 시험 등 1호 있죠. 1호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했죠. 전체 네 가지 심의 사항 중에서 1호에 있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면 자격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하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전체 심의 사항 중에 딱 한 개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누구는 따라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밑줄.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테 따라야 한다. 틀렸다는 거야.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그렇게 법조문을 짚어놓으시고 다시 밑에 박스 밑에 설치해서 첫째 줄 뒤에 국토부 밑줄 둘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그 다음 맨 밑에 구성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제외 포함 동그라미 포함하여 몇 명? 7명 이상 11명 두 분 나왔어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함정이 양가로 2번에 위원장은 밑줄. 위원장은 누가 되고 국토부 장관이 되고 하면 안 되고 1차관 밑줄. 국토부 1차관이 되고 밑에 국장 X. 첫째 줄 뒤에 위원은 밑줄.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장 괄호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 자리에 위원장 X. 그게 함정 체크예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고 하면 안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 위원장하고 국토부 장관 다르죠? 위원장은 1차관이고 다른 거 구분하시고. 그래서 밑에 1번부터 8번까지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그건 지금 보지 마시고 9, 10월 달에 최종 정리할 때 한번 읽고 가시면 돼.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밑에 3번에 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되어 있죠. 1명 정도 밑에 그것도 9, 10월 달에 한번 읽고 가시라 할 겁니다. 시험 출제 안 되었기 때문에 의외 문제 지문 나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심의사항은 방금 4가지 봤죠? 양가로 2번에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1항이 뭐예요? 시험부터 밑줄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면 누구는 따라야 한다. 시 토지소라이금 따라야 한다. 구속하는 것은 전체 내용 다가 아니고 딱 한 개만. 그 다음 옆에 페이지 위원회 임기. 임기는 둘째 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밑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한 사람이 사직하고 나갔다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 밑줄. 2년이 임기인데 갑이란 위원이 1년 하고 사직하고 나갔다고 새로 위촉된 위원은 2년 하면 안 된다고. 남은 기간. 나중에 비교하실 것인데 그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되어 있고 뒤에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뒤에다가 연임 규정이 있다 없다. 연임 규정이 없다. 연임 규정은 없다. 적으시고. 그 나중에 끝에 운영위원회 할 때는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말이 거기는 있지만 정책심의위원회는 2년을 한다. 끝이고 연임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구분하실 게 양가로 2번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타이틀 밑줄.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배우셨죠? 1시간. 그 나중에 거기는 토지대장부터 해서 쭉 배우시고 끝에 지적 청량을 배우신다고. 지적 청량을 한 결과 다툼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네가 청량한 것이 잘못됐네 하면 한번 따져봅시다 할 때 그거 따져서 지적 청량 결과에 대해서 따져서 결정해주는 위원회가 지적위원회가 나중에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지적위원회가도 똑같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또 있어요. 그 제도는 똑같아요. 이건 재판 제도를 따오는 것인데 판사가 재판하는데 사건을 들고 보니까 사건 당사자가 판사 본인이야. 재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건 당사자 보니까 본인 배우자, 판사 본인 배우자가 사건 당사자야. 빠져야 되겠죠? 사건 당사자 친족이야. 마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 편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의 제척 제도이다, 회피 제도이다, 기피 신청은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제척이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이죠.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위원이 있는데 안건을 받아들고 보니까 안건 당사자가 본인이야. 빠져야 되겠죠. 안건 당사자가 본인의 배우자야. 안건 당사자가 친족이야. 빠져야 되겠죠. 안건 당사자를 현재 위원이 대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인적으로 물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공정한 심의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너는 배제가 된다는 것이 제척이에요. 요게 시험에 2번 나왔고 그러면 갑위원 본인이 지금 안건을 받아들고 보니까 제척 사유인 인적 물적 이해관계 있는 사실을 지가 알면 지가 스스로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위원 본인이 스스로 빠지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안건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위원이 인적 물적 이해관계에 있으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위원회 찾아가서 그 위원 빼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기피 신청한다 이렇게 해요. 제척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인적 물적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니는 빠져라 그것이 제척사유.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본인이 스스로 빠지는 것을 뭐라 한다? 회피해야 한다. 기피 신청은 누가 한다? 안건의 당사자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위원회 위원이 위원 밑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된다. 제척 사유인데 시험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얼 부분을 읽어보시면 인적으로 관계 있다는 걸 다 아신다고. 기억해 보시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다. 빠져야 되겠죠. 또는 안건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이면 안건의 당사자하고 위원 본인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의무자이면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빠져라 이렇게. 니은의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빠져야 되고. 네 번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현재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얼 부분은 인적으로 관계 있다. 그 정도 감 잡아두시면 되고 시험에 구체적으로 물었던 게 디귿이요. 디귿 체크하시고.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에도 제척된다는 이유는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러 갈 때는 제3자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지. 그런데 위원이 이미 그 안건에 대하여 증언한 바가 있다.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했다. 그 말은 이해관계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편들 수 있으니까 빠지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는 끝에 연구, 용역, 감정 있죠.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똑 떼어서 물었다가 작년 시험에는 한 개만 딱 물었어요. 증언한 경우, 자문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7가지를 낱개로 쪼개가지고 그게 다 제척사유인지 알고 계셔야 돼. 됐죠? 그 디귿만 유의해서 보시면 돼. 기억, 리얼 부분은 읽어보시면 인적으로 관계 있으니까 빠져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디귿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안건의 당사자 밑줄. 안건의 당사자가 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디 가서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는? 위원 본인 하면 안 돼요. 안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기피 신청. 그러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하겠죠. 넣어줄까 말까. 그럼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되는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위원 본인 밑줄. 위원 본인이 위에 1번에서 4가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뭐 해야 한다? 회피해야 하는 것은 누가? 위원 본인이. 그런데 밑에 4번에 누구는 국토부 장관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모른 척하고 심의의결에 쑥 들어가네.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아예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장 자리에 위원장 X. 넘겨보시고 위원장의 직무도 2번이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낼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안 나왔던 거에 최근에 2번 나왔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작년 시험처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면 안 되고 위원장 밑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밑줄 철저히 그놈이 냈다가 또 내고 또 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은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동그라미 과반수 밑줄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동그라미 개의는 회의를 열겠다. 개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뒤에 출석 동그라미 과반수 밑줄 찬성으로 뭐 한다? 의결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 제적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다. 10명. 10명이면 회의를 열겠습니다. 개의할 때는 뭐의 과반수라고요? 개의할 때는 제적위원 과반수죠. 이걸 뭐 별건 아닌데 출석하면 안 돼요. 제적위원이 10명이면 과반수는 2분의 1 개념이 반수고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개념이야. 그러면 10명이니까 몇 명이 나와야? 과반수니까 2분의 1 초과니까 6명 이상 나와야 개의가 되고, 6명이 나왔다면 의결한다 할 때는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말 아니야? 나온 사람을 대상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6명이 나왔다면 그 6명의 과반수는 몇 명? 4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기출문제 보시면 의결한다 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말 아니야? 출석 과반수. 요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한 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의결한다 할 때는 출석 과반수, 개의를 암기하실 것 같으면 제적 과반수.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위원장 밑줄. 위원장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한다. 그럼 위원회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되겠죠.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 개칠 그렇게 나중에 암기해요. 위원장이 회의 소집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걸어서 한번 4번에 위원장은 밑줄하시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출제 예상입니다.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면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시고, 옆에 페이지 이제 시험 제도인데 다시 응시 결격돼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풀어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현재는 그 우리 학원 통해서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했나 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2차는 또 안 됐어요. 왜 2차 안 됐나 하니까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고3 때 정따가 나갔어요. 지금 부동산 학과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이 중개를 하셔가지고 이어받아라 이렇게. 국적 제한을 풀어서 외국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시 결격이란 말은 응시할 자격이 있다 없다? 결격이란 말은 자격이 없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응시할 수 있다 그건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응시 결격이란 말은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걸 같은 말로 적어보시면 이퀄 하시고 응시 결격 같은 말.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시험을 봐야 자격을 취득할 거 아니야?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취득 개념은 누굴 말해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거의 매년 나오는 게 두 개 지문이에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하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밑에 양걸 1번에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 앞으로 자격 취소 나면 무조건 뒤에 따라붙는 기간은 3년이에요. 오늘 다시 연결될 건데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되었다가 법을 위반하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후 몇 년간? 3년이 꼭 따라붙어야 되고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좀 이따 배우시면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기도 하고 3년간은 부동산에서 일도 못해. 그걸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요. 줄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거기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서 첫째 줄 뒤에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밑줄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더하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적으시고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부정행위자 밑줄. 시험 부정행위자. 시험에 부정행위자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은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되겠죠. 무효가 되고 5년인데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5년? 처분이 있은 날 괄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괄호하시고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뭐 5년을 이전에 3년에서 틀린 점이 나온 적도 있고, 요거 처분이 있은 날 자리에 시험 시행일로부터 하면 안 돼요.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분이 있은 날. 만약에 작년 시험이다. 10월 26일 날 시험을 봤죠. 시험 시행일에 갑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어요. 무효 처리가 되죠. 그러면 시험 끝난 다음에 11월 만약에 5일 정도에서 후에 갑은 2019년도 30회 시험에 부정행위자입니다라고 처분 통지를 따로 해. 처분한 날짜는 11월 5일. 시험 시행일자는 10월 26일이죠. 5년인데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이걸 돌린다고. 그 민법 선생님도 여러 강조하시겠지만 법 공부하실 때는 기간은 어차피 숫자는 다 암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5년을 하시는데 앞에 언제부터 그걸 놓쳐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5년도 숫자도 체크하시는데 무조건 습관적으로 뭐요? 언제부터 그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 실제 시험 공부는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기산점이라 해요. 그런데 이 부정행위자는 시험 당일 가시면 부정행위자는 이렇게 컨닝하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이렇게 한 발짝 움직여서 이렇게 보기도 해. 더 강한 사람 좀 비켜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걸려도 시험지 회수, 답안지 회수 당하고 무효 처리되고 시험만 5년 동안 못 봐. 공인중개사만 될 수 없지 무자격자죠. 보존으로 일은 계속한다는 거야. 그래서 겁 없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비켜봐요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 금전고시 볼 때 험할 때는 제 선배가 얘기하는데 금전고시 아침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조폭돌이 있잖아요. 학력 올리려고 와가지고 탁자에 칼을 확 꽂고 오늘 협조합시다 이렇게 한답니다. 옛날에. 그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좀 비켜보십시오. 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걸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5년 동안 시험만 못 봐. 그러니까 뒤에 시험은 무효하고 처분이 있은 날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돼 있죠.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일 뿐이지 더하기 중기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 없다. 중기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두 사람 빼고는 자격 취소 부정행위자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시기 및 방법도 1번에 시험 시기는 시험 지문에 2번 나왔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밑줄 시행한다. 이게 이제 개정 전에는 매년 시행한다 했는데 1회 이상을 붙인 이유가 15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25만 명 가까이 봤는데 전체 60점 이상 합격자가 1000명 좀 넘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 유례 정면 율창 깨진 시점이 15회 때예요. 전국에서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지고 서울시청 광장 있죠. 대마하고 그때 농민 봉기처럼 막 깃발 올려가지고 광주 어디서 왔습니다. 해가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고 그때 국무총리가 지금 여당 대표인 이회찬 씨일 거야 아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얘가 추가 시험 본 거야. 추가 시험을 봐가 몇몇 명 붙여줬어요. 쉽게 내가지고.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현장 나가 보시면 15회 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00명밖에 없죠. 추가 시험은 몇 명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임을 한다. 모임을 하면 15회 본 시험에 붙은 사람이 추가 시험을 무시해요. 야, 추가 시험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억수로 해가지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지. 그래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회식 자리 끝나고 나갈 때, 야, 술값 내가 계산한다. 15회 본 시험 잘못 가 이렇게 가요. 야들이 돈 더 잘 번다는 거지. 공부는 잘했지만. 그때 개정된 게 이거예요.
1회 이상 본다. 그때 개정된 거예요. 한 번 봐서 어려우면 추가 시험도 볼 수 있다. 1회 이상이죠. 그런데 경연제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뒤에 다만 동그라미. 공부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은 법조문에서 1회 이상 시행한다 해놓고 뒤에 다만이 붙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 말이고, 다만이 없으면 예외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예외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밑줄 어디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밑줄. 당의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경연제로 갈 수도 있고 어리면 추가 시험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만 뒤에 그 뒤에가 두 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에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의 심의사항은 4가지 정해져 있었죠. 4가지 이외에 3가지 더 있다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때도 위원회 사전 의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인데 다만 위원회 의결 거치면 당연도 시험을 보지 않고자 할 때도 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그 앞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게 기피 신청 들어가죠. 기피 신청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했죠.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물었다고. 위원회 소관 사항인가 아닌가. 그 정도 하시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조문은 아닌데 한 가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다 아시듯이 일부 면제는 작년에 시험 보시고 2차 내시고 1차만 내신 분 1차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1차 면제한다 돼 있죠.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시험 2분 이상 나왔던 것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는 소송사무처럼 일반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죠. 중개업을 하고 싶다.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하지 않고 시험 면제장이 없어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고 공인중개사 되고 개설 등록한 누가 되어야 개업공인사 되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시험에 실시 있죠. 4번 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2번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동그라미 2번이 한 번씩 나오게 됐는데 1번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에 한 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의외의 지문이죠. 계략사항 공고에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 밑줄은 시험 일시 방법 등 시행에 관한 불제출 계략적인 밑줄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언제요? 2월 28일까지. 작년 시험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틀렸다. 시험 일정은 10월 넷째 주 토요일 아시죠? 그런 계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그러면 계략적인 사항이 공고됐다면 밑에 동그라미 2번 세부사항 공고에서 첫째 줄 시험 시행 기간의 장 밑줄 하시고 셋째 줄 시험 시행에 관하여 뭐 위에 계략적인 사항 밑줄 하셨듯이 필요한 사항 밑줄 하시고 그거 가지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1괄호 며칠요? 90일 전까지 시험 시행 1도 원서 접수 1 하면 안 되고 90일도 개정되기 전처럼 60일 하면 안 돼. 그게 함정이에요. 시험 시행 1 밑에 원서 접수 1X 90일 밑에 60일 X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작년에 이게 1번이 나왔다면 올해 모의고사는 또 묻겠죠. 2번을 또 묻겠죠. 자, 그 정도 하시고 양가로 2번에 응시 원서 제출 및 수수료 있죠. 시험에 응시하려면 원서 제출해야 되겠죠. 앞에서 첫째 시간에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승한다. 공인중개사법안에 나오는 각종 서식 지문은 다 국토교통부령이다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괄호 응시원서 밑줄. 응시원서는 서식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 제출해야 한다.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것도 암기사항으로 잘 나오는데 2번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 밑줄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밑줄 하시고 조례 동그라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면 경상남도의회, 창원시의회처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을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합니까? 시도지사니까 조례 밑에 시도 넣었을 것이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데 뒤에 다만 동그라미 시험은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 있고 국장이 시행, 국토부 장관이 괄호 시행하는 시험에는 국토부 장관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하면 안 되고 뒤에 밑줄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 넘기시고 뭐 3번은 나중에 3, 4월 이후에 한번 보시고 수수료 납부한 사람이 시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규정이야. 나중에 체크하시고 밑에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 있죠. 1번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체크하지 마시고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40점 이상 평균 60점. 그 2차 시험 보시라고. 2차 시험에 기억, 니은 보시니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있나요? 옆에 페이지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개했다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보세요. 법 조문 안에는 앞에 읽으셨듯이 한 번 봐도 되고 어려우면 추가 시험 볼 수도 있고 위원회 의결 거치면 경연직 할 수 있다 했죠. 법 조문 안에는 지금 만약에 30일에 선발 예정 인원 2만 명 이렇게 공고할 수 있다고. 이게 뭐예요? 상대평가죠 이게. 선발 예정 인원을 2만 명 공고했다고 하면 1등에서 몇 명까지만 2만 등까지만 뽑겠다는 거야. 평균 70점인데 2만 1등이야. 불합격이죠. 상대평가 갈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다. 30일에 최소 선발 인원 2만 명 공고할 수 있죠. 10% 이렇게 공고했다고. 그런데 60점 이상인 자를 체크해 보니까 17,000명밖에 없어요. 최소한 얼마 뽑겠다 했는데 2만 뽑겠다 했죠. 60점 이상인 자가 17,000명밖에 없으면 60점이 안 돼도 추가로 얼마 더 붙여야 돼? 3,000명 더 붙여주겠죠. 60점이 안 돼도 붙여주겠다. 최소 선발 인원. 선발 예정 인원 공고하게 되면 60점이 넘어도 최소 선발 인원 밖에 벗어나면 불합격. 상대평가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법 조문 안에는 상대평가에 다 있어요. 관련 자격증인 주택관리사 시험은 작년까지는 절대평가인데 올해부터 상대평가예요. 그 응시자가 확 줄었다고 지금. 정이 필요한 사람은 공부하라 그 말이죠.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빨리 정 따시라고. 아무래도 상대평가하면 난이도 조금 높이겠죠. 지금도 실질은 절대평가지만 시험 문제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상대평가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난이도 높여가지고 딱 그만큼 뽑겠다고 공고는 안 하지만 실질은 똑같아요. 대부분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이 75%에서 80% 이상, 온라인 강의만 하신 분이 20%에서 25%. 집에서 공부를 동영상 강의 한번 들어보시니까 집중이 잘 되던가요?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은 자료는 억수로 많아요. 온전히 서평해가지고 이 자료 복사해가지고 책이 이만큼이죠. 사진 안 찍어 보내라 했더만 이만큼 복사지만 이만큼이야. 다 보지도 못해. 혼자 공부하니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막 뽑는 거야. 그 인터넷 보니까 이 자료 좋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는 자료는 다 뽑는 거야. 그 집에 프린트 사가지고 잉크 있잖아요. 프린트 그 잉크가 얼마 안 되면 다 달아보고 얼마나 복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회사가 제일 큰 데가 에듀윌인데 에듀윌 수업 나가보면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뭐 상대평가할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다 뽑았는데 보지는 못해.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기본상권에다가 요약집한권에다가 선생 한 명 잡고 공부하다가 9월달에 최종 정리할 때 이래저래 모의고사를 보실 필요가 있다. 다른 선생님 낸 거. 뭐 됐어요. 39페이지. 자격증 교부가 시험 잘 나와요. 일단 1번에 합격자 결정 공고하는 사람하고 2번에 자격증 교부는 구분하셔야 돼. 합격자가 결정되면 누가 공고하는가? 첫째 줄 시험 시행 기관의 장 밑줄.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공고해야 한다. 공고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란 말은 원칙 시도지사하고 예외 국토부 장관을 합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입니다. 근데 자격증은 누가 주는가? 2번 자격증 교부에서 기억 누구는?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할 때 결정 동그라미 결정 공고 일로부터 얼마? 1월. 나중에 5주 이후에 가시면 결정이 한 번 더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결정이란 말 나오면 뒤에 1월이 딱 붙어요. 지금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일 1월 돼 있죠? 5주째 가시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2월에서 틀리는 점 잘 나오고. 자격증. 셋째 줄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니은도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 자격증 교부 대장이죠. 대장. 대장 동그라미.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온다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대장은 앞으로 3개 있어요. 등록증 교부 대장, 자격증 교부 대장, 신고 측이 거래정보사업 완료할 때 지정 대장, 대장 나오면 똑같아요. 옛날에는 대장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이 두꺼운 서류철이 있죠. 검은 두꺼운 표지에다가 펀칭해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격증 교부할 때 넘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교부했다 적고 줬다고. 요즘은 컴퓨터 시대 아니야? 원칙은 대장에 기재한 로 교부하는 원칙인데 2번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자적 처리, 컴퓨터 처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대장으로 관리되어 있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하라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그죠? 컴퓨터로 관리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밑줄 개념을 잡으시는데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냈죠. 합격해서 한 달 이내에 자격증 찾아가십시오라고 통지가 와요. 그러면 처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부받는다는 말은 처음으로 찾아오는 게 교부받는 거. 교부받을 때 다시 수수료 내고 찾아오겠나요? 안 내고. 안 내고 시험 볼 때 냈기 때문에 교부는 안 된다고. 받은 다음에 분실 회수를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재교부는 다시 달라 그 말은 이때 수수료 낸다고. 시험에 응시할 때 냈다면 교부가 아니고 뭐 할 때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데 함정은 어디 가서 재교부 신청할 것인가 그게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교부 보시니까 셋째 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얘기할 때 시도지사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그 밑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밑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X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경상남도에 주소지가 있어서 경남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 밑에 경남도지사 찍혀 있겠죠. 가지고 현재 제주도에 가서 중개부 종사할 수 있는 남나요? 서울 가서 사무소는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있죠. 여기 있다가 자격증을 분실했다고.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내준. 좀 불편하겠죠. 불편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증을 다 따시고 여기 두 분 다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기 분들은 다른 업에 종사한다고 중개업에 종사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자격증 찾아보니 자격증이 없어. 그럼 재교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에서 재교부 신청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해야 한다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이분들은 재교부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든지 안 하든지 공통은 누구는 있어요? 교부한 사람 다 있으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이지 사무소 소재지 만든다고. 그게 시험 잘 나와. 작년에는 국토부 장관에게서 틀린 질문이에요. 밑에 니은에 재교부 밑줄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낸다고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어디 가서 한다고? 교반 시도지사니까 시도 넣었을 것이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됐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별 내용 없이 법조문에서 함정만 체크하니까 누가 자리에 바꾸면 안 되고 언제부터 자리에 바꾸면 안 되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판례가 좀 필요한 게 40페이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요건 비교해서 나올 지문이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